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전성하입니다. 앞서서 여러분들 제 오프닝 강의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죠?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제 얼굴 한번 보셨을 것이고, 이제 우리는 우편 및 금융상식에 대한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예습할 필요 없고요. 복습은 여러분들이 쭉 한번 스키핑 한다는 느낌으로 복습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꼼꼼하게 해서, 물론 공부는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니까 자기가 달재는 방식이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은 스키핑을 좀 권해드립니다. 복습을 하실 때. 복습을 너무 꼼꼼히 하시려고 하다 보면 질려요. 그리고 지금 당장 100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야구를 할 때에도 시범 경기라는 시즌이 있죠. 그죠? 이 시범 경기를 할 때 또 시즌이 개막을 해서 시즌 초에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거기다 올인하다가 막 타율도 4할 때 되고 막 5할 때 되는 선수도 나옵니다. 근데 과연 시즌이 끝났을 때까지 유지되는지, 결국 타격 수위가 되는 선수들은 또 달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전에서, 7월달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고 습관을 유지하게끔, 이 몸은 습관이 배어 있으면 하게끔 시킵니다. 여러분에게 뇌가 그렇게 시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지게끔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거, 요걸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그 출제 경향 분석이라는 교재 앞부분 한번 보세요.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출제해야 되는 우리 시험에 대한 경향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이쪽에는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런 감을 좀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최근 개정된 사항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편 번호가 이제 5자리로 바뀌었다는 점, 그리고 고유식별 정보를 기재하지 못한다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한 개정 사항이나 금융 상품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걸 추가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이 고득점이 가능할 거고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의외로요, 무게나 길이와 같은 숫자는 우리 시험에 그렇게 기출되지 않습니다. 2014년도 기출 문제에서도 무게 관련 문제를 딱 한 번 냈어요. 뭐 손해배상까지 본다면 한 2개 정도 되겠죠. 근데 무게가 독립 문제로 나오지도 않고요, 보기 지문으로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숫자에 연연해 하신다면 힘듭니다. 이 숫자는 좀 더 많이 나오는 파트는 금융 쪽에 가서 금융 상품 관련된 숫자가 나와요. 몇 세부터 뭐 가입할 수 있고 이런 거에는 숫자가 나올지 모르죠. 그건 본질이니까 중요한데, 우리 우편 관련 쪽에서 너무 숫자에 치중하지 마시라는 점 부탁을 좀 드립니다. 이 교재 분량도 너무 엄청나죠. 그죠? 분량도 엄청난데다 여러분 해야 할 양을 또 생각한다면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지칠까봐 저는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저도 각종 수업 공부도 오래 했고 강의도 이제 10몇 년, 20년 가까이 돼가고 있는데요. 제가 일찍부터 각종 강의를 했었는데 일찍 지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스타트가 조금 늦어도 되는데 막판까지 꾸준히 하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우편 사업 총론이죠. 거기서 이제 우편의 의의 한번 봅시다. 자, 우편의 개념, 좁은 의미란 뭐냐?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보내는 거예요. 우편은 실제로 말하면 보내는 겁니다. 그죠? 보내는 것. 보내는 것의 내용이 뭐가 있어요? 문서 통화, 그 밖의 물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보내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전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보시면 넓은 의미의 우편에 보시면 전달로 돼 있죠. 전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죠? 다음에 2번 보시면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쌍갈로 2번 보시면 쌍갈로 2번, 3번, 3번에 중추신경 같은 업무라다. 당연하죠. 우리 몸에 각종 이 혈관을 통해서 피 이런 것들 전달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달이라는 것은 중추신경과 똑같다. 이런 의미는 당연하겠죠. 다만 쌍갈로 4번, 서신이나 물건 등의 실체를 전달하는 점에서 전기적인 방법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전기통신과는 구별된다. 이건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죠? 이 전달하는 것은 뭐냐? 실체가 있어야 돼. substance라는 거죠. 그죠? 실체가 있어야 돼. 실체. 아시겠죠? 유형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형물. 유형물이기 때문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정보를 전달하는 건 안 된다. 정보는 안 된다. 이게 전기통신이라는 거죠. 자, 우편 사업의 특성. 쌍갈로 1번 보시면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둘째 줄 경영상의 제약은 많아요. 정부 기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상의 제약은 많습니다만 회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회계적인 지원과 관련해서 쌍갈로 2번에 보시면 둘째 줄에 특별 회계로서 독립채산제를 택하고 있다. 그죠? 독립적으로 돈 계산을 따로 한다 이 말이죠. 예산과 같은 부분은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으로서 공익성과 회계상의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 조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나오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쌍갈로 3번에
우편 사업은 콜린 클라크의 산업 분류에 의하면 노동 집약적 성격이 강한 3차 산업이다.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자, 우편 산업은 전달을 해야 되는데 실체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실체가 없는 이런 정보 같은 거는 인터넷을 통해서 전달하면 되지만 이건 실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실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발품을 팔아야 된다. 그죠? 우리가 발품 판다. 이런 말 하잖아. 그죠? 여러분 스마트폰을 싸게 사기 위해서 여러 군데 그 대리점을 전전하는 거. 이 발품 파는 거잖아요. 결국 몸에 힘이 들어가야 돼. 몸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런다? 노동 집약적이다. 그 다음에 우편의 이용관계 보시면 동그라미 1번 넘어가시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우편 이용자와 우편 관서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다. 자, 우편이라는 건 뭐라고요? 사법상의 계약관계래요. 우편 관계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래요. 우리가 가게에서 물건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사법상. 공무원과 맺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끼리 맞는 계약하고 똑같다 이 말이죠. 됐죠? 다만 이게 공적인 성격, 공익적 성격 때문에 약간 권위적인 면이 있을 수는 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우편 이용 관계자는 누가 있어요? 우편 관서, 최신 관서 뭐 이렇게 불러도 되죠. 그죠? 우편 관서. 관서 말이 어려우면 관청이라고 해도 됩니다. 또 누가 있어요? 발송인, 보내는 사람. 그 다음 받는 사람, 수취인 이렇게 돼 있겠죠. 우편 관서는 뭐 우체국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발송인이 우체국에 보내는 걸 의뢰하면 우체국에서 수취인에게 보낸다.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쌍괄호 3번 우편 송달 계약의 권리와 의무. 자, 이 계약이 맺어지면 이 계약상에 어떤 사람에게는 권리가 생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의무가 생겨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우편 관서는 보내야 되는 의무 대신 돈을 받을 권리. 반면에 발송인은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다음에 우편물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수취는 받을 권리, 수취를 거부할 권리.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쌍괄호 4번 우편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자, 동그라미 1번 우편 창구에서 직원이 접수한 때, 그 다음에 우체국 통에 넣은 때를 계약 성립 시기로 본다. 계약이라고 했으니까 성립 시기가 문제가 될 거예요. 성립 시기라는 것은 자, 사람이 우체국으로 왔어요. 우체국으로 언제라고요? 그 직원이 접수한 때라는 거죠. 사람이 이번에 우체통에 넣었어요. 우체통에 넣을 때는 언제가 성립한다고요? 우체통에 넣은 때죠. 반면에 우체국 직원이 가서 받아요. 그죠? 받아서 갈 수도 있어요. 택배 같은 거 생각하면 되잖아요. 방문 접수와 집배원이 접수할 때는 영수증 교부시가 된다. 지금 우리 기출문제 파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파트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볍게 키워드 중심으로 언급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다 읽으면 지루해요. 그래서 강사님 중에서 이걸 쭉쭉쭉 읽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그분들 나름의 특성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방법을 지향하겠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스타일과 방식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좋은 성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다음에 이제 경영 주체 보시면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죠.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제가 다른 강의도 몇 개를 찾아보고 막 했습니다. 해보니까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에게 만족을 주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대고시가 가장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한다. 이 경영이라는 말에서 자꾸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보시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옛날에 뭐 최신부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미창부 이렇게 부르죠. 장관이 관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관장 일단 요거부터 한번 봅시다. 장관, 관장을 뒤지면 뭐가 돼요? 장관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 관장하는 사람은 장관이고요. 경영하는 사람은 국가라는 거죠. 됐죠? 다만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뒤에가 자세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관장은 관리와 장악의 줄임말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네요. 그죠? 자, 서신 독점권 1번 우편법 2조 2항에서는 자,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직업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오직 우편과 관련되는 것은 우편 관련 관서에서만 한다 이 말이죠. 그죠? 자, 셋째 줄에 서신 독점권이 국가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자,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에요. 서신. 됐죠? 그래서 마지막 줄 보시면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물을 말한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체가 있는 것이라고 했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실체가 있는 유형물이죠. 그죠? 자, 다음 페이지에 우편에 관한 법률 보시면 경영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며 바로 여기에요. 좀 전에 우리가 경영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국가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긴 또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래요. 앞에는 뭐라고 돼 있는데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관장을 한다며. 근데 여긴 또 왜 경영까지 돼 있어요? 이건 실제로 제가 여러 가지 법을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예요. 자, 실질적인 이 교재 그 앞부분에 실질적이란 말을 넣어주시면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실질적인 경영 주체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라는 거죠. 국가가 일일이 다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국가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 말이죠.
됐죠? 1번 동그라미 1번 우편법. 자, 우편법은 둘째 줄 기본 사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편과 관련된 가장 큰 모법이 됩니다. 엄마법이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체국 창구 업무. 창구 업무 언더라인 아세요? 창구라는 거 아시죠? 그죠?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그 의자, 데스크, 그걸 말하죠. 이거 관한 법률인데, 이 법은 개인이 우편 창구 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는 우편 취급국. 자, 그거 체크하세요. 우편 취급국에 관한 법입니다. 우편 창구 업무는 뭐라고요? 취급국과 관련돼 있어요. 취급국. 자, 창구 업무의 치읓, 취급국의 치읓.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그럼 우편법이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걸 우편 창구 업무에 관한 창구 업무에 위탁에 관한 법률 정확하게 좀 위탁이 있는데 이 창구 업무를 위탁한다는 거예요. 이게 위탁이니까 취급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된다. 뭐 헷갈릴 일도 없지만 그죠? 자,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우편 취급국이 뭐냐? 국민의 우체국 이용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인에게 우편 창구 업무의 업무를 위탁하게 하는 거죠. 그죠? 위탁해서 운영하게. 우리 가끔 지나가다 보면 작은 동네에 보면 그 우편 취급국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취급국. 이 우체국은 아니죠. 그죠? 네, 우체국 아닙니다. 자, 그리고 최근 이게 법 개정 관련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그죠? 나중에 그때 한번 보죠.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법률 보시면 둘째 줄 사업 범위는 우편, 우편환. 이 우편하고 여기서 기본이니까 그죠? 우편은 잘 아실 거고 우편환은 뭐예요? 우편환을 할 때는 돈입니다. 돈. 이 우편환의 특징은 뭐냐면 계좌 개설이 없어도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계좌 개설이 없어도 됩니다. 그렇죠? 내가 우체국에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서도 돈을 보낼 수 있는 게 바로 우편환입니다. 그럼에 비해서 우편대체라는 게 밑에 나오죠. 이미 영어 잘 수업을 준비하지 않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편대체가 뭐냐? 이건 우체국 계좌를 개설한 거예요. 우체국 계좌를 계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돈을 보내는 걸 이르는 말 중에서 계좌 없이 보낼 때 환, 계좌 있으면 대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우체국 보험에 관련된 법률이 이 법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별정우체국법은 이 법은 개인이 국가의 위임을 받아 자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의 업무 뭐 이런 거와 관련된 법인데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의 주민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취급국하고 다르죠. 이 취급국은 거기 나온 것처럼 일반인에게 창구 업무를 위탁한 거예요. 창구를 위탁한 거예요. 반면에 별정우체국법은 없는 곳이에요. 그 차이가 있다는 것. 그다음에 관련된 국제법규 중에서 이제 UPU 협약인데요. 뒤에 가면 한번 나옵니다. 그죠? 이런 협약이고 아시아 태평양 우편 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이제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이라고 된 걸 한번 보세요. 쌍갈로 1번 우편물 운송 요구권. 자, 우리 앞에서 우편이라는 것은 결국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각종 권리 의무가 있는데 이제 그것 중에 하나네요. 우편물 운송 요구권. 우편 관서가 운송 사업 경영자에게 이것은 뭐 물론 우편 관서와 개인 보내는 사람 간의 계약에서 나오는 권리는 아닙니다만 우편 관서가 운송 사업 경영자에게 우편물 운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편물 운송 요구권이에요. 이건 누가 갖고 있는 권리라고요? 우편 관서가 갖는 거예요. 발송인의 권리가 아닙니다. 자, 이를 따르지 않을 땐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됐죠? 그럼 이게 누구냐? 철도 뭐 이런 것들 그죠? 선박 항공기 이거에 경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직접 우체부 아저씨가 들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운반해 주는 사람, 그 운반하는 사람한테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다음 조력 청구권의 조자는 한자로 도울 조자죠. 도움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 우편물을 수행 중인 운송원, 집배원이나 우편물을 운송 중인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했을 때 주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역시 이것도 벌금은 100만 원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국가 비상사태 시의 조력 청구권. 자, 둘째로 운송원이 뭐 이런 비상사태 때 하는 거예요. 운송원이 우편관서 외 기관과 직원에게 다른 기관한테 그죠? 이 조력 청구권은 일반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기관과 직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제 국가 비상사태 시의 조력 청구권입니다. 자, 역시 이것도 벌금 100만 원이고요. 그다음 동그라미 3. 운송원 등의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 자, 통행권은 통행할 수 있는 권리겠죠. 그죠? 거기 세 번째 보시면 다만 통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이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14년도 문제에도 손해배상 문제가 나오긴 했는데 손실보상은 국가나 공무원의 적법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적법한 행위를 했습니다만 관련되는 피해가 클 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걸 손실보상이라고 그래요. 당연하게 아시겠습니다만 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적법한 행위가 아니라 위법한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요즘 개념만 좀 잡아두시고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행료 면제, 뭐 이거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선 요구권은 배 타는 거죠. 그죠? 됐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와 부가 면제. 자, 우편 업무에 쓰이는 물건 있죠. 그걸 압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니은 보시면 우편 업무 전용 물건의 부가 면제. 자, 여기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공동 해상 손해 부담의 면제. 그 다음에 6번 우편물에 대한 압류 거부권. 자, 우편 관세에 운송 중이거나 발송 준비를 마친 우편물에 대해서는 압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안을 보냈어요. 갑이 을에게 우편안을 보냈는데 을의 채권자 A가 이 우편안을 압류할 수 있냐 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7번 우선 검역권 됐고요. 8번째 제한 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이거는 최근에 이제 민법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우리 법에도 이게 반영이 된 거죠. 그죠? 제한 능력자라는 것은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자라는 개념이고요. 민법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한번 보죠. 기획 우편 이용 관계에서는 제한 능력자가 행한 행위라도 법률적으로 유효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지금 제가 요거는 이제 A, B, C급으로 전체 급수를 나눴을 때 한 C급 정도는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출제될 수도 있어요. 즉 제한 능력자는 원칙적으로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제 지갑에서 돈을 지 맘대로 꺼내가서 물건을 샀을 때 취소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 우편 업무와 관련해서 우편 이용과 관련해서는 유효하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그 점을 좀 기억하시고 거기 나오는 미성년자는 19세 미만자를 미성년자라고 하고요. 피성년 후견인 같은 경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연된 사람. 지속적으로. 머리에 꽃을 꽂은 남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에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이 아닌 사람이죠. 지속적이지 않은 피한정 후견인이에요.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도움을 받는 사람이라는 개념인데 이러한 게 있구나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유하나 많지 않은 사람도 역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했다 하더라도 유효하다는 거죠. 원래는 취소 가능하지만 우리 우편 이용 관계와 관련해서는 유효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그 얘기가 또 나오네요. 우편 이용 관계에서 법률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능력자 행위에 대해서도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 9번 우편물의 비밀 보장과 우편 정보 제공. 자, 기억 보시면 이제 비밀 보장이 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죠? 단 예외적으로 이제 비밀 보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우도 최소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니은에 나옵니다. 다음 10번 서신 독점권.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만 서신을 취급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서신 독점의 범위는 무게가 350g 이하죠. 통상 우편 요금 10배 이하인 서신.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내는 등기 취급 서신. 이런 건 누구만 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됐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서신의 제외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신문. 이게 몇 번 나올 겁니다. 신문은 서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기 간행물. 매달 오는 뭐 잡지. 예를 들어 어떤 여자분이 잡지를 주문했어요. 뭐라고 그러죠? 정기적으로 오게끔 주문했습니다. 그 용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하여튼 그래서 전기 간행물 매달 들어옵니다. 그런 것들은 서신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서적. 서적이라는 게 좀 책이 두꺼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48쪽은 넘어야 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밑에 상품의 가격, 기능, 특성 등을 문자, 사진, 그림으로 인쇄한 16쪽 이상의 책자 형태의 상품 안내서. 왜 홈쇼핑 같은 거 보면 책자 안내서 보내주잖아요. 그죠? 광고 쫙 넣어서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신용카드도 여기에 들어가지 않네요. 다음 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 지금까지 뭐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담될 만한 내용은 없네요. 그죠? 자, 우편 서비스의 분류. 여기서부터는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우편 서비스는 보편적 서비스. 그 다음에 거기 나오는 것처럼 선택적 서비스가 있다 이 말이죠.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 보시면 1.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거다 이 말이죠. 전국의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어요. 서비스 대상은 2kg 이하 통상 우편물, 20kg 이하 소포는 여러분 아무래도 좀 팩이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가 20kg. 여기는 이제 보편적 서비스 할 때는 2kg에 20kg. 이 숫자는 좀 기억할 필요 있어요. 이 숫자는 그냥 지금 당장은 암기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시험 임박하면 암기가 자동으로 되죠, 막. 자, 이런 것들. 국가가 제공해야 되는 보편적 서비스는 전국의 조직을 갖춰야 되겠죠. 그죠?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 다음 선택적 우편 서비스 한번 봅시다. 자, 고객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거죠. 서비스 대상은 2kg을 초과합니다. 자, 위에서 보면 이건 이하라고 돼 있죠. 이하라는 것은 2kg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2kg을 넘어가는 것부터는 뭐라? 선택적이다. 아시겠죠? 네, 그 점을 기억하시고. 자, 다음 페이지에 쭉 보시면 동그라미 4번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서비스가 결합된 거예요. 그 전자우편 그런 거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배달 기한 한번 봅시다.
자, 쌍갈로 2번 우편물 배달 기한 보시면 통상 우편물 등기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3일 안에 배달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일반적으로 3일입니다. 3일. 그런데 이길 특급은 다음 날이죠. 등기 소포도 다음 날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길 특급과 등기 소포, 이길 특급은 이길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으니까 다음 날이 됐고요. 등기 소포도 다음 날이라는 점. 아시겠죠? 당일 특급은요. 당일이죠. 그죠? 접수한 당일 8시 이전입니다. 단 이제 이길이나 등기가 제주도일 때는 아무래도 배 타고 또는 비행기 타고 가야 되니까 2일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3번 도서, 상간, 오지 등의 배달 기한은 자, 별도로 정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주문할 때도 그죠? 예. 뭐 당일 배송 뭐 이렇게 하는데 상간 뭐 이럴 때는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다음 쌍갈로 4번 배달 기한 적용의 예외. 예외 규정은 일반 우편물을 다음 날까지 배달하도록 정한 규정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일간신문, 관보 이런 것들은 적용이 되지 않는다. 됐죠? 그다음 통상 우편물. 자, 개념. 서신 등 의사 전달물 및 통화 및 소형 포장 우편물. 서신, 편지죠? 편지. 통화, 돈이죠? 그 다음에 소형 포장, 소형 택배죠. 요거, 이게 뭐라고요? 통상 우편물입니다. 됐죠?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가 안 들어갑니까? 동그라미 1번에 두째 줄 보시면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전.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죠. 이건 여전히 여기서도 들어가지 않네요. 자,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의 목적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그 동그라미 1번 서신에서 보시면 의사 전달을 위하여라고 돼 있어요. 그죠? 서신은 의사 전달을 위한 거죠. 의사 전달. 뭔가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사 전달물의 동그라미 기억 보시면 의사 전달이 목적이지만 서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의사 전달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서신에 제외한 통상 우편물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화. 통화는 유통수단이나 지불수단으로 가능한 화폐, 보조화폐, 은행권 등.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 지불수단으로 쓸 수 있는 돈. 그 다음 소형 포장 우편물은 규격에 맞는 작은 것. 자, 그럼 규격에 맞는 거라고 해서 규격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제 그 규격 요건 보시면 거기에 뭐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뭐예요? 이게 숫자 절대 안 나옵니다, 시험에.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우편 봉투 생각하시면 돼요. 봉투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보내는 사람. 여기에 우표를 붙이는 자리고, 여기에 우편번호 5자리 쓰고, 그 다음 여기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받는 사람. 여기에 이제 우편번호 5자리 쓰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말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이 세로가 최소 90, 최대 130, 가로 140, 235. 뭐 이렇게 돼 있죠.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 이 모양은 직사각형 형태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예. 뭐 예를 들면 정사각형 그러면 이거 생각하면 돼요. 정사각형 아니잖아요. 그죠? 자, 무게는 3g, 50g. 재질은 종이여야 됩니다. 그죠? 예, 종이. 그 다음에 우편물 기록 관련해서 보시면 이건 이제 최근 개정돼 있으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수취인 우편번호. 그죠? 5자리입니다. 5자리. 일체 가려짐이 없어야 된다. 5자리. 요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백 이런 건 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그 당구장 표시 보시면 해당 영역에는 우편번호 말고 다른 걸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 표현과 내용물에서 보시면 형광물질 이런 거 안 되고, 두 번째 봉할 때는 풀이나 접착제를 써야 되지. 우리가 흔히 뭐 좀 일본식 표현으로 호치키스라고 하는 거, 스테이플러라고 하는 거, 튀어나오는 거죠. 이게 도드라진 거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이제 다음 페이지는 엽서죠. 엽서는 이렇게 해서 이 엽서 우리 보내는 거죠. 그죠? 엽서는 봉함이 안 돼 있죠. 쉽게 말하면 봉투에 덮여 있지 않는 거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규격을 한번 보세요. 규격. 앞에 거하고 다 어떤 정도가 차이 나는지. 역시 이것도 직사각형 형태. 그죠? 예, 나머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쌍갈로 3번 사제엽서의 규격 요건은 그 별도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권장 요건 보시면 색상은 70% 이상의 반사율을 가진 흰색이나 밝은색. 꼭 흰색만 한다 그럼 틀리겠네요. 그죠? 예. 자, 나머지 특별한 게 없고. 동그라미 5번 한번 보세요. 우편물 뒷면과 우편엽서에 허락된 부분에는 광고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절대 안 된다 이러면 틀리겠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그 7번째 보시면 전기간행물들을 묶어서 발송하는 띠종이 있죠. 이렇게 우리가 돈 같은 거 돈다발에도 중간에 이렇게 띠로 묶어 놓잖아요. 이걸 띠종이라고 합니다. 그죠? 띠종이가 어떻게 돼야 되냐라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광고 엽서가 나와 있습니다. 광고 우편 엽서는 발행 신청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적합성 검토 후에 우편사업본부에서 발행합니다.
광고 우편엽서는 요거 체크하세요. 사제할 수 없다. 사제할 수 없다는 것.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는 게 안 된다 이 말이죠. 일정한 규격에 따라서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이제 소포 우편물. 자, 소포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 외에 물건을 포장, 소포포, 작은 포장이죠. 소포라는 것은 작은 포장이에요. 그죠? 이 포는 포장일 거고, 그죠? 소포는 작은, 규격이 스몰 사이즈다 이 말이죠. 자, 보편적 우편 서비스에서는 20kg 이하. 소포니까 20kg죠. 근데 보편은 이하죠. 그러니까 둘이 붙이니까 20kg 이하죠. 선택은 20kg 초과죠. 취급 대상 보시면 서신 등 의사 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우편물. 아시겠죠? 의사 전달물, 통화 이외의 물건을 포장한 거예요. 자, 갈로 안에 밑에 당구장 표시에 백지 노트 등 의사 전달 기능이 없는 물건은 소포로 취급한다. 서신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우편물 크기에 따라서 소형 포장 우편물과 소포 우편물로 나누고 소형 포장 우편물은 통상 우편물로 구분하여 취급한다. 소형 포장물은 통상 우편물이라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소포 우편물에는 원칙적으로 서신을 넣을 수 없죠. 그죠? 소포는 포장이에요. 아니, 이렇게 포장을 해서 굳이 여기 편지 한 장을 넣고 포장할 리는 없잖아. 그죠? 물론 뭐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인 개념에서는 서신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단 물건을 넣고 물건과 관련된 종이를 넣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서신만 들어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여기 이제 소포는 서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온리 서신만 있다. 이거 안 돼. 이런 건 이제 물어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에 소표 우편물의 접수. 자, 이 소표 우편물을 받을 때는 우리 여러분 지금부터는 자, 여러분이 이제 우체국에 뭘 보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자친구, 남자친구, 엄마, 아버지, 그죠? 동생, 누나, 뭐 이런 사람한테 보내는 거야. 이제 보낼 때 여러분 이제 우체국 창고에 왔습니다. 그럼 이제 물건을 딱 올려놓고 여러분 어디에 올려놔요? 그 무게 되는데 올려놓죠. 거기 딱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직원이 물어봅니다. 이거 뭐 들은 거예요? 하고 물어보죠. 어디 보내실 건지 뭐 들은 거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하세요. 아, 재밌다, 그죠? 내용품을 문의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이제 뭐 들어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우편 위험한 거 있는지, 그죠? 폭발물 같은 거나 또 그다음 니은 것이면 다른 우편물을 훼손시키거나 침습을 초래할 가능성. 예를 들면 김치 같은 거 병으로 보내면 깨질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깨어질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깨어질 수 있는 게 있으면 조심하라고 프레자일 이런 거 딱 붙이잖아요. 영어로.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의심 우편물의 개피 요구. 뭔가 좀 문제가 된다 생각하면 이제 딱 발송인이 얘기를 거짓말로 한다든지 문제가 예를 들면 냄새가 나. 아니면 안에서 막 고양이 소리가 찍찍 나고 있어. 그런데도 저 진술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 뭔가 이상하잖아. 그럼 안에 열어볼 걸 요구합니다. 근데 만약에 열어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접수를 거절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이제 포장 상태 검사는 포장이 잘 됐는지 보자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금 징수 이제 자, 요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둘째 주 보시면 신용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즉시 또는 후납으로 결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취인이 돈 낼 수도 있으니까 그죠? 후납도 가능합니다. 등기소포 요금은 우표, 현금으로 수납하여 즉납 처리합니다. 즉시 거기서 결제한다 이 말이죠. 착불소포는 가서 받는 거죠. 그죠? 자, 등기소포와 일반 소포와의 차이 여기까지만 하죠. 등기소포는 접수에서 배달까지의 송달 과정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자, 이 등기소포는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등기소포 이것도 제가 기억하게 해드립니다. 기록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반면에 일반 소포는 기록하지 않잖아요. 둘 다 영수증 교부도 똑같고 납부 방법도 똑같고 손해배상이나 반송료와 관련된 건 오로지 뭐에만 있어요? 등기소포에만 있습니다. 또 부가 취급 서비스 같은 경우도 등기소포에만 있죠. 됐죠? 자, 첫 번째 시간 요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뭐 강의하시다가 여러분의 100% 만족을 다 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열심히 할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즐겁게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